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은요.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대표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지주사들의 사회이사들의 70% 이상의 임기가 이제 만료된다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이사 인선에 큰 장이 서게 될 것이다. 네.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네. 계속 지지난주 나오긴 했지만 더 빠르게 이제 상승을 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부터 정부에서 네. 기업 밸류,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달째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2월 말에 발표를 한 걸 보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표창장으로는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비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원인은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화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설을 통해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던 쪽이 사실은 기재부하고 금감원 그렇죠. 이쪽인데 예. 우선 그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 구조의 투명화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사진에 대해서 좀 메스를 대야겠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특히 그 보딩 멤버 중에 이 사내이사는 손대기는 어렵지만 어느 기업이고 사회이사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정부 정책을 쉽게 좀 펼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금융권. 그렇죠. 일반 기업보다. 네네. 그래서 요즘 이 금융권의 사회이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국내 5대 금융사라고 일컬어지는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그러니까 5대 주주. 공교롭게도 이 5대 금융지주의 그 사회이사들의 70%가 이번에 마침 다 교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맞물리면서 그렇죠. 금감원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말 많았던 지배구 투명화도 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맥락상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보면 지금 그 5대 금융경에서 지금 신한은 9명 임기가 모두 만료돼요. 전체 사회이사들이 다 만료. 그렇죠. 전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3월이잖아요. 예. 9명 전체가 만료가 되고 그렇군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8명 중에 6명입니다. 네. 하나금융이. 그러니까 75%죠. 네. 그리고 보시면 하나금융도 지금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또 이광원, 이제 원수견, 이준섭 빼고 다 만료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다 6년을 했어요. 예. 6년, 5년. 보통 금융회사들의 사회이사가 2+1입니다. 최대 3년인데 최대 3년에 연임하면 돼요.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 걸린 분들은 사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관례상 2+1인데 무조건 3년 해주고 대부분 연임도 다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금융권이 이 사회이사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이번에 포스코 사태처럼 사회이사들이 사회이사 추천제도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내이사 추천제 회장 선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다 해줬죠.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우리금융도 지금 4명. 그러니까 그 5명, 6명 중에 4명이니까 67%가 지금 교체기고요. KB농협도 4명, 57.1%라서 대부분 이제 5대 금융이 거의 70%가 이분 다 교체됩니다. 알듯이 지금 그 금융권에 모랄해저드 사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ELS 이번에 ETF도 문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견제를 사회사들이 해야 되는데 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했느냐? 저렇게 임기 보장해주고 오래 했는데 금융권 이런 문제 있을 때 뭐 했느냐 계속 터지다 보니까 비판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제 이분들의 그 안건 그러니까 사회사들이 안건에 올려오면 얼마나 찬성했느냐 보니까 100%입니다. 100%예요? 네, 100% 찬성이에요. 지금 표에 나오는데. 네, 105건 중에 부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05건이 올라왔는데 부결은 한 건도 없었어요. 하반기도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보통 사회이사 안건율 보통 99% 넘기는 하는데 이래서 이제 과연 사회이사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문제가 되고 그 이사진의 투명화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메스를 대보자. 그래서 요즘 금융권의 사회이사 물갈이가 이제 될지 안 될지 오늘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니 대표님도 이 시간에 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금융권의 이 사회이사 문제들 기업들의 사회이사 문제들 네. 이 문제는 많이 여러 번 거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매번 이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견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좀 이번 기회에 다시 복구하겠다 하면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문제죠, 사실은. 네. 이게 사회이사들이 원래는 사실은 독립성만 확실히 보장해줘도 네. 저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감독, 관리 감독.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독립성 보장과 함께 페널티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습니다. 그렇죠. 책임도 같이 져야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이 참 우리나라 사회이사들의 가장 큰 맹점은 네. 어떤 안건을 의결을 하고 그 안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그렇게 거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면 평균 금융권 사회사들의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는데 네. 1년에 회의 보통 6번 가거든요. 회의당 거의 뭐 1,2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예. 단순 계산하고 단순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정도의 어떤 걸 받으면 사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책임 페널티나 책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계속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사회 다양성 제고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다양성 제고를 해야 될지 이거 방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BSM이거든요. 예. 그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그 미국의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보드, 스킬, 매트릭스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회사가 사회이사들을 얼만큼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금융권에 먼저 이걸 좀 도입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회이사들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교수들입니다. 워낙 높아요. 그 현재 교수가 그 16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4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교수군이 학계가 40% 가까이 되죠. 예, 37%.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은 기업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50%를 정도. 학계는 거의 4% 정도. 네, 4% 되지 않습니다. 관리 출신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이 사회이사의 본인의 기능이라는 게 예. 와치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내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지적을 해야 그걸 돼요. 견제하고 와치독을 해야 되는 게 예. 목표니까 견제하고 와치독을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내이사들과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인 행사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문성.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있어야지. 예,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예. 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보통 학계나 이론에서 보통 그 조직 이론 같은 데서 보면 예. 그 조직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서로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토의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회이사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보면 지금 우리 그 미국 아까 보셨듯이 미국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 특히 금융회사들은 학계를 너무 좋아하고요. 전체 뭐 학계가 한 40% 가까이 되니까. 네. 그리고 금융인 같은 금융인 뭐 전문성 때문에 뽑긴 하지만 그렇죠. 이 금융인 중에는 사실 또 누가 많으냐면 금융권, 관가, 금융감독원, 뭐, 그렇죠. 예, 이쪽 금융 공무원 출신. 예, 금융 관료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법조인, 변호사들, 기업인 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주장하는 게 좀 다양성을 확보해라. 전 다양성 좀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보면 너무 편향돼 있어요. 네, 지금. 편향돼 있어서 이걸로 무슨 견제가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게 바로 저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일부겠지만 이 금융지주의 회장 그 수뇌부가 네. 친한 사람들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상당히 많죠. 아 그건 좀 어떻게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독립성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그 전문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 좀 회장들이나 사내사들하고 좀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 있는 부분들을 좀 그렇죠. 규정을 정해줘라. 회장이 상식적으로 지목한 사람이 뭐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뭐 그리고 사회이사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분이 사회이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사회이사인데 네. 이게 일종의 도제식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서 물어보면 선임 교수가 야, 내가 이 자리에 사회이사였는데 다음에 네가 좀 해. 이런 식의 사회 추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또 위에 알리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뽑고. 그러니까 학계가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문성도 지금은 전문 분야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분야에 보면 대부분. 그런데 이 상호 독립성이 사실 상당히 제외되기 때문에 전혀 와치독 기능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걸 좀 개선해 보려고 네. 지배구조 개선 이행 로드맵을 제출해 보라. 네. 뭐 1억을 포함해서 네. 이런 조치가 좀 약발이 좀 먹혀야 될 텐데요. 이게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를 보여주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의 합계가 4%밖에 안 된다. 네. 우리는 37%. 네. 뭐 대부분 이제 몰려 있는데 지금 그 이복현 금융감독장 금감원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자 선임 과정에서 좀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좀 강화를 해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일단 보드 스킬 매트릭스 아까 BSM을 이사의 적합성을 확보해라. 네. 그리고 또 6개 원칙 중에 사회이사의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해라. 전담 조직. 네, 전담 조직 만들어라. 그리고 상시 후보군을 선정해서 뭐 CEO 자격 요건, 선계 요건도 만들어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이사 특정 평가 주체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라. 이런 걸 만드는데 사실은 물론 이게 있으면 되게 좋죠. 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회장이나 사내사들이 누군가를 더 선호하고 추천하는 문제를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되면 사실은 그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다양성 요구하면 죄송합니다. 금융권의 사회이사 아무래도 기존의 후보군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부각 이것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다양성 확보의 지침 중에 가이드라인 2개가 내려온 게 뭐냐면은 예. 교수 출신 그만 뽑아라. 학교 출신 좀 줄여라. 너무 많다. 미국 4.3% 우리 3.7%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럴게요. 지금 30대 그룹도 35%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계 출신을 좀 줄여라. 네. 두 번째는 여성 사회사 늘려랍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 사회사를 늘리고 학계 출신을 줄이라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문제가 된 게 너무 없어요. 사람이 못 구한다. 네. 이제 오히려 사회이사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일단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에서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 내려오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또 보면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이 있어요. 네. 그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겸직이 안 돼요. 사회이사가 다른 쪽하고.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은 보통 지금 현재 상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회이사들은 2개 상장사까지 겸직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도 한 것 같은데 30대 그룹의 특히 이제 상위 5대 그룹의 사회사들을 보면 거의 60%가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삼성에 어디 하고 있으면 예. 뭐 삼성전자 사회사를 하고 있으면 두산에 사회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겸직을 해요. 네. 근데 금융은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꺼리는 거죠. 나 다른 데 가면 대기업 가면 사회사 겸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금융사 사회사 하면 딴 데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겸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사 사회이사를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다 연봉이 일반 대기업보다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품도 되게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 우리 너무 구인난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다양성 또 확보라 그러면 이거 이중 가이드라인인데 그런 고충이 좀 있겠네. 예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우선은 여성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가이드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금융이 먼저 이제 시작했는데 네. 우리금융은 원래 사회사 6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명을 더 늘렸어요. 그 7명까지 늘리고
늘리는 쪽에다가 누구를 했냐면 여성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원래 여성이 있었는데 예. 원래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송수영 사회이사를 일단 빼고 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하고 네. 이현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여성인데 어쩔 수 없이 교수였다. 또 교수죠. 또 교수님. 그 한 가이드라인은 또 못 채우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네. 지난달 이제 29일 날 네. 이사회를 열고 여기도 사회사 8명에서 9명, 한 명 더 늘렸어요. 예. 늘리고 사내사도 한 명 더 늘리면서 네. 하나금융은 그 지금 김홍진, 양동훈, 허윤 사회이사를 3명 다 아까 다 빠졌거든요. 이게 찼거든요. 빠지면서 누가 들어왔냐면은 주영섭 전 관세청장, 그리고 이재술 전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대표, 그리고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그 윤심 전 삼성 SDS 부사장 총 4명을 들렸는데 여기 네. 여성 한 분 윤심 들어오셨고, 그래서 여기도 여성이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9명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성 수를 여기도 2명에서 3명으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KB는 이미 그 사회사 7명 중에 3명이 여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금융권이 다양성을 늘리라 그러니까 여성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역풍이 일어나네요. 일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기업 쪽에서는 보면 사회이사 선임에서는 오히려 조금 반대 성향이 좀 경향이 일고 있다. 네. 이게 뭐냐면 명망가, 이른바 명망가, 기업체들에서 쓸만한. 네. 사실 사회이사라는 건 견제 기능인데 이 명망가를 영입하는 것 자체는 뭔가 기업체에서 사회이사를 통해서 뭔가 도구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방어막으로 쓰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밖에는 사실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사의 본연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와치도 좀 해라. 네. 우리 대신해서 주주 대신해서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희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올해 들어서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명망가 영입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기업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 제가 매년 통계를 보고 있는데 올해가 훨씬 더 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이제 이슈에 오르는 분 중 한 분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네. 초대 국가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들어간 곳이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근데 저기에 지금 뭐가 걸리냐면은 하나오션하고 구축함 7조 9천억짜리 구축함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저 시선을 저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왜 네. 뽑았느냐라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는 네.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김성환 실장은 다 아시듯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 대강초등학교 동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고 누가 봐도 이 8조짜리 구축함 사업이 걸려 있는 사업에 저분을 모셨다는 것은 아까 초체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고 네. 금융위원장 출신들은 대부분 사회사를 갑니다. 이번에 또 갔습니다. 네. 신재현 전 금융위원장. 예. 지금 이분이 누구 대신 갔냐면은 삼성전자 사회사를 갔는데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자리로 갔습니다. 이게 제가 사회사들을 쭉 보면요, 기업들이 그 TU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자리는 관료, 기재부 TU.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빠진 자리에 금통위원장이 왔으니까, 예. 금융위원장이 왔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도제식 무슨 그런 대부분 시스템이네. 그렇게 회전문 인사를 많이 하는데 회전문 인사는 이게 이제 신재원 금융위원장이 와서 이제 이게 보면 삼성 그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무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는 아마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가망성이 있다. 그렇죠. 특히 보험업법. 그렇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있는데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식한 영입이 아니냐는 게 지금 재계에서 일설입니다. 네. 거기다가 뭐 삼성중공업도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네. 모시고 이런 어떤 명망가 모시기가 이번 올해 들어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저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분 한 분뿐 아니고 관료 출신이 엄청 많은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보도 자료를 제가 지금 배포를 하고 왔는데 네. 이번에 30대 그룹의 신규로 영입된 사회이사 100여 명을 전수 분석을 했어요. 네. 이분들 이력이 뭔지를 봤더니
관료 출신이 보통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네. 30대 그룹의 사회이사들 중에 관료 출신이 한 24.5%였거든요. 예. 이번에 신규로 영입한 그 100여 명의 사회이사들에서는 거의 40%가 관료 출신. 고위 관료 출신이었어요. 아, 네. 41.4%죠. 그러네요. 학계가 7%고 예. 그리고 재계 출신이 20%고 기업 쪽은 관료가 훨씬 많다. 30대 그룹은 관료가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금융권 아까 보셨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죠. 금융권은 이제 학계가 많은데. 예, 학계가 많고 학계가 두 번째로 밀렸어요. 원래 30대 그룹도 학계가 많은데 밀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신규 사회이사 중에서 관료 출신이 가장 많은 그룹이 어디냐 봤더니 역시 HD 현대그룹이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에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효성그룹 얘기 좀 이슈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효성그룹이 자산 총액으로 보면 자산 재계 31위, 네. 인적 분할을 통해서 2개 주주회사로 분리한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간에 안 싸우겠다는 내용이죠. 아, 그러네요. 네, 형제간 경영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예, 내용. 두 형제가 원래 효성그룹의 조용 회장 밑에 3형제가 있었죠. 예. 그 현재 그 조현준 회장이 장남이고 예. 둘째가 있습니다. 조현문 옛날에 부사장이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인데 예. 조현문 당시 사장은 싸우고 나갔죠, 사실은. 그렇죠. 네, 싸우고 나갔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조현준 회장하고 조현상 조현상 부회장인데 부회장. 실제로 2018년부터 이 두 형제가 그 계열사 경영을 따로 해오고 있었어요. 이제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는 주 효성을 비롯해서 효성의 이제 메인인 예. 효성중공업, 예. 효성화학, 효성 ITX, 효성 TNC 요 계열사를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었고 예. 이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로 경영하는 곳이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첨단 소재 산하에 뭐가 있냐면은 첨단 소재를 주로 이제 이분이 경영하고 있었고 이 밑에 산하에 효성 토요타, 효성 광주일보, 그다음에 물류 HIS 이런 기업들을 까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서 경영권을 좀 빨리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일으키고요. 이번 이렇게 분리를 하면 말 그대로 인적 분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지금 두 형제가 지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현준 회장이 3분 기준으로 21.94%거든요. 예. 그리고 조현상 부회장이 21.42%니까 대동소이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이 인적 분할된 회사가 똑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분이 똑같이. 물적 분할하고는 반대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스왑을 해서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도 되는데 효성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초두에 재계 3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계 31위보다 더 위에 아니었어요? 원래?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죠. 예. 근데 둘 쪼개지면 더 밀리죠. 더 밀리죠. 여기 보면 지금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나오겠다는 회사를 대충 따지고 보면 네. 매출이 한 7조 원대 되거든요. 예. 뭐 자산 규모는 좀 더 될 수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31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50위권으로 좀 밀립니다. 그러네요. 예. 괜찮을까요? 재계 순위 밀리는 거는 뭐 이분들이 뭐 크게 신경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마불사를 크게 가져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이 효성가가 원래 한국타이어 그룹하고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조홍재 회장부터 효성하고 한국타이어가 다시 형제가 갈렸고 한국타이어는 지금 뭐 경영권 분쟁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타이어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효성가는 다시 한번 또 갈라지는. 그러니까 조홍재 회장으로부터 지금 세계 그룹으로 다시 갈라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렇게 분리해서 경영을 해온 만큼 이제 뭐 어떤 경영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건 좀 적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증권가 쪽에서는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주식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자사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자사주를 이렇게 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낸 게 뭐냐면은 국내 500대 기업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소각하는 거는 10%도 안 되더라.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효성도 자사주를
116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 이번에 이게 소각을 하나요? 예. 116만 주 가지고 있고 보시면 예, 116만 주지 않습니까? 자기 예. 주식 취득한 게. 예. 이번 인적 분할하면 저거 의결권 부활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자사주가 의결권 부활되면서 예. 이 형제 간의 기념권이 확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저렇게 활용되다 보니까 코레 디스카운트 금자수 걸리겠네요. 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100% 이제 저는 이 부활할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이 효성중공업, 중공업이고. 효성 ITX거든요. 그렇죠. 효성화학 요 세 개가 메인인데 지금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는 조현상 회장. 이제 조현준 예. 회장 같은 경우는 예. 효성중공업이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거든요. 예. 예. 효성중공업이 왜 디스카운트 되어 있냐면은 이 건설 부분이 분할을 못 하고 있어요. 건설 부분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건설 부분을 어떻게 분할해서 이거를 효성중공업 주가를 올려서 그걸로 이제 인적 분할했을 때 주식을 수합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부분을 조금 따로 떼내서 그렇죠. 중공업을 더 확실하게 좀 밀겠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고 그게 좀 과제가 남아 이슈가 있고 되고.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즉 떼고 나오는 저 기업들 중에서 보면 네. 핵심이 예. 효성 첨단 소재예요. 첨단 소재. 예. 효성 첨단 소재가 예. 작년에 매출을 3조 2천억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전체 한 7조 정도에서 대부분 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효성 첨단 소재의 핵심이 뭐냐면 네. 여기가 만드는 게 뭐냐면 타이어 코드예요.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얼기설기한 코드 있죠. 아,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하고 밀접합니다, 사실은. 예, 거기랑 이제 관계사가 되겠군요. 그렇죠. 요건데 요게 요즘 그렇게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요 신승장 동력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 네. 또 이제 효성그룹의 또 하나 이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 효성화학입니다. 아하. 효성화학이 작년에 연결 기준 매출 2조 7천억 했는데 영업 손실을 지금 2천억 내고 있어요. 1,800억 내고 있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이 효성화학이 2018년도에 베트남 법인을 만들고 네. 대규모 화학단지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4년째, 5년째 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가 작년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 2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 짓고 2021년 말에 완공을 했는데 2년 동안 멈춰 있다가 작년 7일부터 공장을 돌리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적자 덩어리고 돼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지금 요것도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어떻게 분리할지가 앞으로 아마 이 효성그룹을 인적 분할하고 나서 그러니까 효성 아까 말씀드린 중공업의 건설 부분 분할, 그 효성 첨단 소재의 신성 동력 만들어내는 것, 그 효성화학의 적자를 털고 요번에 지금 부채 비율이 효성화학이 9,94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달에 지주회사에서 500억 삼자 유상증자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또 회복시키는 이게 마무리되어야 완전한 그 형제 간의 그 계열 분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힐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기존의 이 효성 주주들과 이 투자자들이 이 효성의 이 지분 관계가 주식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주는 효성 첨단 소재하고. 첨단 소재. 왜냐하면 조현상 부회장 입장에서는 분리했잖아요.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가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뭐 투자도 할 거고 뭔가 만들 거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눈에 띌 거고 그리고 주효성 이게 이제 인적 분할하고 했을 때 수합하고 할 때 약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효성하고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관심 있게 보면 타이밍 잘 맞추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언박싱 박주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